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탁 발표를 맡은 여윤기 연구원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먼저 부동산 신탁사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린 후 이어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신탁사 익스포저 현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금융업권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23년 말 대비 약 9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측 그래프는 업종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변동폭인데 대부분의 업권이 감소한 것과 달리 부동산 신탁업은 1.2조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탁사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인 신탁 개정대는 부동산 경기가 저하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조 원에서 6조 원으로 2년간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24년 6월 말 기준 신탁 개정대 잔액이 신탁사 자본 규모를 상회하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신탁 개정대는 신탁 방식의 개발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PF 대출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탁사가 투입하는 자금이 신탁 개정대입니다. 신탁사가 취급하는 개발 신탁 상품 중에 차입형과 책준형 개발 신탁 사업에서 신탁 개정대가 나타나는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두 상품에서 모두 신탁 개정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이 차입형, 오른쪽이 책준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투자를 확대하는 시점에서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신탁 개정대가 증가하는 것 또한 신탁사가 개발 신탁 사업을 확장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 신탁 수주 실적은 21년 약 1조 원을 수주하면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부동산 경기 저하의 영향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축소됨에도 신탁사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증가하는 것은 신탁사가 개발 사업에서 갖는 역할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발 사업의 참여자를 구분해서 보면 자금 대여자, 사업 주체, 시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은 자금 대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대출 약정 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대부분 확정됩니다. 반면 신탁사는 단순히 자금 대여자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사업 초기에는 부동산 익스포저가 나타나지 않으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익스포저가 사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탁사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우발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2022년까지 수주가 누적된 가운데 급격히 부동산 경기가 저하되면서 사후적으로 재무 부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재무제표를 통해 신탁사의 우발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PF는 실행 즉시 재무제표에 대출 채권 또는 유가증권으로 반영되므로 적시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유동화 사채에 대한 채무 보증 또한 난회 계정으로 신용공여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탁사의 신탁 개정대는 투입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향후 투입될 규모와 시점이 불확실하여 재무제표의 우발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경우 이미 발생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에서 얼마나 대손이 발생할지가 주요 이슈 사항이지만 신탁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산의 부실 가능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나 신탁 개정대가 더 투입될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부동산 금융의 질적 문제와 양적 문제 모두 다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사 부동산 익스포저의 시계제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공시된 재무제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개별 사업장별 사업 경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부동산 신탁사의 잠재 재무 부담을 추정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앞으로의 분석 결과는 자료 접근의 한계로 인해 한신평이 신용등급을 보유한 8개 부동산 신탁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은 신탁사의 재무부담 발생 구조이고 우측은 추정에 사용된 주요 고려 요소와 적용된 가정들입니다. 바로 테스트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록 막대는 키스 커버리지 신탁 개정대 잔액으로 24년 6월 말 약 4조 원입니다.
전체 시장의 신탁 개정대 규모는 6조 원으로 키스 커버리지는 전체 시장의 약 3분의 2 가량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늘색 막대는 각 시점별 테스트 결과를 의미합니다. 테스트 결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실제 신탁 개정대 잔액은 약 1.8조 원이나 향후 1년간 신탁 개정대가 1.9조 원 증가해서 1년 후에는 하늘색 막대인 3.7조 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실제 1년 후 신탁 개정대 잔액을 확인해 보기 위해 23년 초록 막대를 보시면 됩니다. 약 3.4조 원으로 나타나 22년 말 대비 1.6조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존 예측치보다는 증가폭이 소폭 작게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가장 최근 시점인 24년 6월 말 기준으로 같은 테스트를 수행해 보면 신탁 개정대가 향후 1년간 약 0.7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2년 이후 수주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할 신탁 개정대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신탁 개정대 대손 충당금입니다. 키스 커버리지 기준 대손 충당금은 24년 6월 말 약 1.1조 원으로 22년 말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각 시점별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22년 이후 예측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제 충당금 적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6월 기준 향후 1년간 약 2천억 원 가량의 추가 대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는 신탁사의 책임 준공 미이행과 관련된 부담을 추정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신탁 개정대와는 성격이 다소 다른 우발부채 항목입니다. 이는 신탁사가 PF 금융기관과 약정한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해서 PF 금융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발부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신탁사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손해배상의 결과로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PF 대출을 인수하게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제 그래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아래 초록색과 하늘색 막대의 합이 신탁사가 책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에 투입된 PF 대출 잔액입니다. 24년 6월 기준 초록색과 하늘색 막대의 합은 약 1.3조 원으로 23년 12월 0.8조 원 대비 7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중 하늘색 부분인 약 0.9조 원은 분양률이 20%에 미달하는 사업장입니다. 분양률이 낮아서 PF 금융기관이 분양대금을 통해 PF 대출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신탁사와의 소송을 통해 PF 대출을 회수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익스포저입니다. 즉 신탁사가 소송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PF 잔액이 24년 6월 기준 0.9조 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있는 파란색 막대 부분은 반년 내 신탁사 책중 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장 중 분양률이랑 공정률이 미흡해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잠재 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24년 6월 기준 해당 잠재 익스포저는 약 0.6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앞서 추정한 자금 부담, 대손 부담, 손해배상 부담을 종합해서 신탁사의 재무 대응력을 분석했습니다. 좌측 그래프의 초록색 막대는 각 시점별 실제 부채 비율이고 하늘색 막대는 각 시점별로 신탁 개정대와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부담을 반영한 스트레스 부채 비율입니다. 책준 미이행과 관련한 우발 위험은 제외한 결과값입니다. 좌측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22년 말 부채 비율이 39%였으나 해당 시점 테스트 결과 1년 후 75%로 상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23년 말 부채 비율이 72%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6월 현황에 비추어 보면 1년 후에는 부채 비율이 약 114%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측 그래프는 좌측 테스트 결과에서 신탁사가 금융기관의 PF를 일부 인수하는 상황을 추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신탁사가 책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 중 분양률이 낮아 결국 PF 대금을 신탁사가 인수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24년 6월 기준 테스트 결과 부채 비율이 약 145%로 상승하게 됩니다. 과거 시점에는 신탁사가 책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 수가 적어서 좌측 그래프의 하늘색 막대 대비 오른쪽 파란색 막대의 상승폭이 작았지만 최근에는 책준 미이행 사업장 수가 증가하면서
좌측 그래프 대비 상승폭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 전체의 결과만 보면 스트레스 부채 비율이 150% 이내로 나타나 재무 부담이 관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별 신탁사별로 구분해서 보면 일부 신탁사의 경우에는 재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프에 나타나는 A 회사와 B 회사의 경우에는 분양 성과 개선과 자본력 강화가 동시에 나타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신탁 부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신탁의 경우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추가 FAQ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윤기 수석 계속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신탁사의 책임 준공 만기는 언제쯤인지, 그리고 부실은 언제쯤 나타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탁사가 수주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 착공 후 준공까지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탁사의 책준형 개발 신탁 수주가 2022년 상반기까지 활발히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1년 이내에 그간 수주했던 책준형 사업 대부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도 사업장이 일부 남아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업장 수가 감소함에 따라 신탁사 입장에서 공정률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키스 커버리지 신탁사의 책중기한 도래 시점별 PF 대출 규모와 미투입 사업비 규모인데, 24년 6월 기준 신탁사 책중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사업장의 PF 금액이 전체 PF의 약 3분의 2가량 차지하고 있고, 미투입 사업비를 기준으로 보면 약 4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책준형 사업장에 신탁 개정대가 투입되는 배경과 시공사 시공 능력 수준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준형 사업의 경우 필수 사업비의 85%가량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탁사가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제로 2022년 부동산 경기가 저하되기 전까지 신탁사의 자금 투입 사례는 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부실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공사원가 상승이 나타나거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경우에는 신탁사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키스 커버리지 기준으로 보면 신탁사가 책중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 원가가 최초 시점보다 평균적으로 11%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장은 최초 대비 4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존 건설사에 문제가 생겨서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건설사 시공 능력에 있어서는 전체 건설사의 약 11% 정도만이 시공 능력 100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절반가량은 시공 능력이 300위를 하회하는 여류한 건설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책임 준공 사업에 어떤 금융기관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보험사, 캐피탈사, 증권사 순으로 참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이 금융권에서 책준형 개발 신탁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기관별 특징으로는 은행의 경우 지역적으로는 서울, 사업 형태로는 아파트 중심으로 참여한 반면, 이 금융권에서는 비서울 비중이 높았고, 사업 형태에 있어서도 비아파트, 비주거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신탁사 사업에 있어 책준형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신탁사 그룹별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형과 책준형 수주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은행계 신탁사에서는 차입형 대 책준형 비중이 4대 6 정도로 책준형 비중이 높았고, 일반 기업계에서는 약 8대 2 정도로 차입형이 높았습니다. 증권 보험 계열에서는 약 5대 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각 그룹 내에서도 개별 회사별로는 수주 비중의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책준형 사업이 현재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공정률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초록색 점이 개별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하단의 X축은 계획 공정률이고 좌측의 Y축은 실제 공정률입니다.
빨간 선을 기준으로 아래 노란색 음영 부분에 있는 점들이 실제 공정률이 계획 대비 미흡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왼쪽은 23년 12월 말, 오른쪽은 24년 6월 말 현황입니다. 공정률 분포를 볼 때 공정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책준 사업이 많이 완료되면서 초록색 점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를 의미하는 그래프의 좌측 부분에서는 점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수주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책준 사업의 양적 부담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책준형 사업의 분양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록색 점이 개별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아래 X축은 분양 개시 후 경과된 개월수를 의미하고 좌측의 Y축은 분양률을 의미합니다. 빨간 선 아래 부분, 즉 노란색 음영 부분에 있는 초록색 점이 분양 성과가 미흡한 사업장입니다. 분양률은 미흡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책준형 사업에서는 신탁사는 약정 기한 내에 준공하기만 하면 재반 책임에서 자유롭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분양률 수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탁사가 신탁 계정대로 투입하게 되거나 책임 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신탁사가 책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도 사업장의 분양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준공만 된다면 PF 금융기관은 PF 대출을 회수할 수 있기에 신탁사와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 성과가 저조한 경우에는 PF 금융기관이 분양 대금을 통해 PF 대출을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탁사와의 손해배상을 통해 PF 대출을 회수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신탁사가 투입한 신탁계정대의 경우 상환 순위에 있어 PF 금융기관보다 후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책준형 사업에 신탁계정대가 투입되는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분양률이 높아져야 합니다. 향후 신탁사의 재무 부담이 감소되기 위해서는 책준형 사업의 분양 성과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